안녕하세요. 보라의 보물찾기의 김보라입니다. 네, 저는 지금 3주째 경상북도 안동을 제 집처럼 지키고 있는데요. 너무 많은 보물들이 저를 반겨주니까 오랜만에 아주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요, 여러분들께 조금은 경건한 느낌을 선물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어쩐지 제 목소리도 조금은 경건하게 느껴지지 않으시나요? 보물찾기의 주인공 소개할게요. 짜잔! 네, 여기가 바로 대표적인 유교 기록 문화의 산실인데요. 자, 여러분, 여기가 어딘지 아시겠어요? 옆에 보니까요, 책장도 있고 다양한 나무가 꽂혀져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약간 도서관 같은 느낌이 나기도 하고요. 바로 이것은요, 아주 귀한 유물이 모여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아무나 못 들어오는 곳인데 저는 특별히 허락을 받고 지금 이곳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곳인지 너무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저와 함께 만나러 가볼까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여기는 어떤 것들이 보관되어 있는 곳인가요? 예, 여기는 장판각입니다. 목판을 보관하는 곳이 장판각인데, 장판각은 여러 군데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장판각 중에서 제 장판각은 주로 유교 목판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은은한 묵향이 느껴지는 이곳에는 모두 몇 점의 목판이 보관되어 있을까요? 지금 현재 여기 목판이 64,237장이 보관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국내에서 가장 많은 목판을 보관하고 있는 것은 해인사 장령각입니다. 해인사 장령각은 8만 대장경을 보관하고 있는 곳이죠. 거의 약 8만 4천 장이 보관되어 있고, 그리고 규모로는 저희 장판각이 두 번째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럼 선생님, 이 장판각 좀 자세히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예, 올라가시죠. 대형 도서관 못지않게 빽빽히 꽂힌 이 모두가 목판 맞습니다. 와, 선생님, 여기 정말 넓네요. 예. 정말 많은 목판들이 보관이 되어 있는데 마치 도서관에 온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네, 선생님.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 목판들이 다 비슷비슷하게 생겼거든요. 그렇지만 이 목판 안에 담고 있는 내용은 다 다르겠죠? 그렇습니다. 그 분류 기준이 있나요? 예, 저희들은 분류 기준을 사고전서 분류법을 따르고 있습니다. 목판은. 그렇기 때문에 경전을 경으로 분류하고 역사, 그리고 자는 작가류들, 그리고 집은 문집류들 해서 경사자집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사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장판각이 참 많습니다. 사적인 목판은 물론이고 유물을 보관하는 공간이 또 장판각이니까요. 선생님, 이 목판을 보니까요, 한눈에 봐도 정말 굉장히 오래된 듯한 느낌이 듭니다. 이 목판은 언제 제작이 된 건가요? 이 목판은 1600년에 판각된 퇴계집 목판입니다. 퇴계 선생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 퇴계 선생의 제자들이 선생의 유고를 모아서 편찬을 하고 그것을 판각한 것입니다. 이 목판이 저희들이 소장하고 있는 목판들 중에서 가장 오래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오래된 목판을 제가 직접 보고 있으니까 정말 신기한데요. 선생님, 이 목판이 언제까지 제작이 됐나요? 예, 지금 전체는 만들고 있지 않습니다만 현재까지도 목판은 제작되고 있습니다. 아, 정말요? 직접 볼 수 있을까요? 예, 제가 보여드리죠. 목판 하면 이 정도로 역사 흔적이 물씬 풍겨야 하는데 저건 분명 새 느낌이 나네요. 아, 선생님, 이 목판이 아까 말씀해주신 그 최근에 제작된 바로 그 목판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2010년에 판각한 목판입니다. 2010년에요? 이 목판의 내용은 어떤 건가요? 나금 선생의 유고를 모아서 편집한 나금집의 목판입니다. 이 나금집 목판은 조선시대에 이미 판각이 됐지만 훼손이 심해서 후손들에 의해서 최근 새로 판각을 한 것입니다. 조선시대에 만들어진 퇴계집 목판하고 현대에 만들어진 나금집은 활자의 선명도가 좀 다릅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조선시대에 만들어진 퇴계집은 여러 번 인출을 했기 때문에 먹이 훨씬 더 많이 묻어 있죠. 먹이 묻어 있는
이게 농담이 완전히 다릅니다. 목판은 우리의 우수한 인쇄 문화를 자랑하는 소중한 문화유산이죠. 특히 한민족의 정신을 기록으로 남겼다는 점에서 세계적인 가치를 갖고 있다 할 수 있는데요. 네, 선생님, 목판은요, 최초의 인쇄 수단이면서 가장 최근까지 널리 사용된 인쇄 방식인데요. 선생님, 이렇게 널리 사용될 수 있었던 이유는 뭔가요? 목판으로 하는 것은 오랫동안 보존해서 여러 번 찍기 위한 것인데, 금속 활자로 하게 되면은 글자도 예쁘고 상당히 빨리 찍을 수 있는 반면, 금속 활자는 찍고 난 다음에 해체를 해버리지 않습니까? 판을. 그러면은 새로 그 책이 필요할 때는 요즘처럼 복사 기술이 없기 때문에 새로 조판을 해야 된다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목판 같은 경우 한번 판각해서 그걸 보존하면은 그 책을 그대로 다음번에 다시 새로 찍을 수 있는 거죠. 그것 때문에 이 목판 인쇄가 최근래까지 많이 유행을 합니다.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게요. 이 조선시대 때와 고려시대 때의 목판은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본질적으로 지식을 전수한다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반적으로 많이 알려지다시피 고려시대 목판을 하면 대표적인 것이 팔만대장경이죠. 조선시대에는 서원이라든가 각 가문에서 만든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은 고려시대에는 불교 중심의 국가였고, 조선시대 같은 경우는 유교가 국가의 중심적인 사상으로 채택되면서 본격적으로 유교 사상을 보급하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전개 나갑니다. 우리나라는 유네스코 세계기록문화에 등록된 유산들이 많은데요. 이 목판들을 보니까 찬란한 우리 문화에 자부심을 갖게 됩니다. 지금 이렇게 목판들을 쭉 둘러보니까 크기가 다른 것도 있고 이렇게 모양이 좀 다르네요, 목판들이. 이렇게 목판의 모양과 크기를 결정하는 기준이 또 따로 있나요? 정해진 기준은 없습니다. 하지만 조선시대의 목판들은 거의 대부분 세로 23cm, 가로 54cm 정도가 일반적입니다. 그것은 왜냐하면은 책을 접었을 때 일정한 크기가 되도록 목판을 판각하기 때문입니다. 고려시대의 목판은 좀 더 큽니다. 왜냐하면 고려시대에는 보통 우리가 말하는 한문책인 선장본을 쓰지 않고 두루마리를 썼기 때문에 고려대장경 같은 경우 조선시대의 목판보다 훨씬 더 크기가 큽니다. 장판각의 목판 유물을 보존하기 위해 우리 과학기술이 응용되고 있는데요. 공기청정기와 제습기 같은 현대적 시설이 필수인 거죠. 이렇게 항상 적정한 온도와 습도를 유지하니까 이 많은 목판들이 아주 깨끗하게 잘 보존이 되어 있는 거군요. 이렇게 천장이 높은 것도 이유가 있겠죠? 판가와 천장 사이가 너무 붙어 있으면 지붕의 열기가 바로 닿기 때문에 최대한 공간을 띄워서 공기 순환을 좀 더 원활하게 하도록 하고 있고요. 또 여기 보시면 그릴창이 있습니다. 네. 이 그릴창은 맑은 날이면 열어서 자연 통풍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설계를 했습니다. 그야말로 목판을 완벽하게 보존하려는 노력과 정성이 그대로 느껴집니다. 이것은 또 어떤 유물일까요? 선생님, 이건 뭔가요? 예, 목활자입니다. 목활자요. 이것들이 다 활자랍니다. 작은 나무 조각들이 있는데 이게 목활자예요, 선생님? 예, 그렇습니다. 목활자는 나무에 글자를 새겨 만든 활자인데요. 조선시대에는 목판뿐 아니라 이 목활자도 성행했다 그럽니다. 목판과 목활자의 차이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둘 다 인쇄를 위한 것은 목적은 동일합니다. 단 목판은 한번 새겨 놓으면 오랫동안 보존이 되기 때문에 보존의 목적이 매우 강하고요. 목활자는 여러 번 다른 책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경제성이 훨씬 더 뛰어나죠. 이곳 장판가게는 꾸준하게 유물 기탁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네, 그럼 선생님, 이 목판들을 기탁받는 방법과 절차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부탁드릴게요. 예, 저희들은 그 원소유주께서 연락을 주시면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목판을 청소를 하고
인수해 옵니다. 그리고 그 현장에서 목판 몇 장을 인수했다고 해서 가인수증을 써드리고 확인을 받고 난 다음 저희들이 가지고 와서 청소하고 훈정을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 지금 서 계신 장판가게에 입고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저희들한테 연락을 주시면은 저희들이 직접 가서 이 목판이 어떠한 목판이고 어떠한 중요성이 있고 지금 현재 보관 상태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고 기타 의사를 확인하고 난 다음 이 목판을 기탁받아 옵니다. 국학진흥원에서 운영하는 장판각. 장판각 안의 이 많은 문화유산들은 모두가 한민족의 것이겠죠. 오늘도 특별한 자부심을 느낄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대전시 읍내동에 자리한 휘덕향교. 성현의 가르침에 따라 배움을 다지던 곳인데요. 오늘 바로 이곳 덕을 품고 있는 휘덕향교를 찾았습니다. 도 보자락 휘날리며 부지런히 걸음을 옮기는 강 PD. 전교님을 뵙자마자 예부터 갖춰야죠. 휘덕향교를 찾아온 강 PD입니다. 저는 휘덕향교 전교 오복세입니다. 아담한 한옥이 주변 경치와도 잘 어울리는데요. 휘덕의 유래부터 좀 알아볼까요? 원래 이 지명이 백제 시대에는 우술군이었었고 이 뒷산이 우술산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우술 토성이 있어요. 그리고 통일신라 시대는 그 경덕왕 때 다시 개명을 합니다. 여기가 비풍군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고려가 통일한 후에 왕건이 이 지명을 휘덕이라고 이렇게 지어졌습니다. 그럼 휘덕이라는 그 지명의 뜻은 어떻게 될까요? 지명이요. 원래는 그 논어에도 휘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덕을 품는다는 말. 거기에서 그 유래해서 지어진 것 같습니다. 조선시대 기호학파의 산실이었던 휘덕향교의 역사는 얼마나 됐을까요? 조선 초기 예 모두 다 이제 지어졌고 그 임진왜란 때 완전히 전소되었었는데 1600년 때 다시 그 중창이 되었고 또 1812년 순조 12년에 오늘날 같은 모양으로 이렇게 지어졌다고 합니다. 총기님, 휘덕향교의 외산문의 모양은 지붕이 조금 특이한 것 같은데요. 가운데에는 신문이라고 해서 다른 보통 사람들이 다니는 문보다 더 폭도 넓고 높이도 더 높고 그래서 가운데가 이렇게 솟았죠. 솟을 대문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가운데는. 그래서 이 신을 대단히 높이 존경하고 이 안에 모셔져 있는 27위의 성현들 그리고 현인들 그분들이 학문과 그 사상을 흠모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어진 겁니다. 향교의 외산문은 다 같은 듯해도 이렇게 지역마다 향교마다 조금씩 차이를 보이는데요. 총기님. 예. 이거 명륜당도 아니고 대성전도 아닌 새로운 건물이 딱 바로 앞에 있는데 이 건물은 어떤 건물인가요? 예. 이 건물 이 오른쪽은 전사청이고요. 전사청이란 제사 지내는 데 쓰는 기물들 그런 걸 여기다 보관을 해놓고 여기서 차리고 하는 것이고 이쪽은 서재로 사용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오늘날에는 여기서 제를 지낼 때 손님들 접대를 하고 책은 모두 향교 회관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강학 공간인 명륜당 앞에 놓인 유난히 많은 돌계단. 뭔가 특별한 의미가 담긴 듯한데요. 이 계단이 10계단 아닙니까? 예. 10계단은 그 십경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그 십경이라는 것은 어떤 걸 의미하는 건가요? 예.
유학에서 그 경전을 많이 발견했는데 거기에 이제 3경, 5경, 7경, 9경, 10경 그렇게 나가거든요. 그래서 그걸 의미한 것 같습니다. 그 10경이 다 예전에 향교에서 가르치던 그런 향교인 그렇죠, 건가요? 어. 조선시대 올바른 선비를 꿈꾸는 유생들이 학문을 닦고 연구하던 명륜당. 그 고풍스러운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여기가 명륜당 내부군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명륜당은 이렇게 대들보라든지 모두 원목을 그냥 그대로 사용을 했습니다. 자연적으로 그대로 가져와서 사용하는 거예요? 예, 껍질만 벗기고 다듬어서 만든 겁니다. 근데 이 양쪽에 온돌방 같아 보이는 방들이 있는데 이 방들은 어떤 방인가요? 예, 이 방은 선생님들이 기거하시던 방인데요. 이 향교는 사립이 아니라 국립이기 때문에 발령을 받아서 서울에서 선생님들이 오셨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기거를 하시면서 수업 준비도 하시고 여기서 주무시고 여기서 밥도 해 드시고 그러시던 공간입니다. 요즘은 향교회관을 강학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서예 교육과 한시 교육, 방학이면 열리는 충요 교실까지 여전히 지역 교육의 맥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공자 사상을 함축한 유교 정신의 산실, 교육을 통해 그 사상을 이어온 향교. 10개의 돌계단을 올라가면 공부자와 성현들 위패를 모신 대성전이 있는데요. 휘덕향교 대성전은 문화재로 지정돼 있기도 합니다. 회덕향교 대성전은 문화재자료 제5호로 지정되어 있다고 들었는데 그 외에도 회덕향교에서 혹시 소장하고 있는 유물 같은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회덕향교에는 향안록, 향원록, 청금록 그리고 향약, 회덕향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향원, 녹, 청금록 이런 것들은 이 향교에 출입한 사람들의 이름을 적었어요. 그러니까 그 시대, 조선시대 초기부터 여기 드나든 분들이 다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향약에는 이 지역 사람들이 지켜야 할 원칙들 이런 것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회덕향약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나라 향약이 거의 대동소이하게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곳 대성전엔 어떤 분들의 위패가 모셔져 있을까요? 우리나라 동방 18인을 모셨는데 다른 향교에는 동춘보다 우암을 윗자리에 모셨는데 우리 이 지역 회덕향교만은 동춘이 윗자리에 계십니다. 왜 그러냐면은 다 같이 은진송씨 가문이고 촌토로 따지면 13촌 아저씨가 동춘입니다. 그래 학렬로도 위고 나이로도 한 살 많습니다. 동춘은 1606년에 태어났고 우암은 1607년에 태어났어요. 그런 관계로 이 지역이 은진송씨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동춘을 윗자리에 모셨습니다. 유교하면 덕을 빼놓을 수 없죠. 휘덕이란 지명에 담긴 뜻처럼 덕을 품은 후손이 나오길 염원하는 마음으로 공자님께 경건하게 예를 갖춰봅니다. 그리고서 대개 이제 서출이요, 서출. 서쪽으로 나가는 거예요. 수백 년 역사 속에 이어져 온 전통. 그 중심에 휘덕향교가 있습니다. 오늘은 회덕향교를 한번 돌아봤습니다. 정교님한테 너무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혹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예, 많죠. 이 동제 서재를 복원해야 되고 그리고 이 지역이 전부 공원 지역이라서 건물 짓는 데 방해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교 하면은 옛날에 그 조선시대 인조 이하 숙종 때까지는 정말로 우리나라 정치를 좌지우지하던 우암이라든지 동춘 같은 분들이 이 향교를 출입할 때는 우리 회덕향교가 전국 제1의 향교였습니다.
그 강한 자부심만큼 더 먼 미래를 준비해야 할 텐데요. 그리고 여기에 그 체험장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수시로 드나들고 대전시의 모든 학생들이 여기 와서 체험을 하고 인성교육을 받고 그래서 정말로 인간다운 인간이 되는 그리고 향교의 구실을 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오기를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유교 교육과 유교 정신 계승의 상징 회덕향교. 그 큰 뜻이 이어지길 바랍니다. 지난 9월 27일부터 닷새간 열린 수원 화성문화제. 올해로 50번째 맞은 전통 문화관광축제인데요. 정조대왕의 지극한 효심과 개혁의 꿈이 담긴 수원 화성. 그곳에서 열리는 이 축제의 백미는 아버지 사도세자의 원침 참배를 위해 행차하던 모습을 재현한 정조대왕 능 행차입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수원 화성은 정조가 아버지 사도세자 묘를 수원으로 옮기면서 축조한 성인데요. 군사적 방어 기능은 물론이고 상업적 기능도 함께 갖고 있는 실용적인 구조를 갖추고 있고요. 그래서 동양 성곽의 백미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각자 맡은 곳을 지키며 중엄은 수의 이식의 두 번째 절차로 장영대장이 장영현 군사들에게 수의 명령을 하다라는 절차가 되겠습니다. 외국인 관광객들을 푹 빠지게 만든 봉화대 봉수의식. 봉수는 밤에는 횃불, 낮에는 연기로 신호를 전달하던 조선시대 통신수단인데요. 그 연기가 시속 100km로 날아갔다니 대단하죠. 봉수의식이 끝난 후 시작된 정조대왕의 성곽 나들이. 늘 백성을 사랑하던 정조대왕답게 구경하는 아이들과 함께 사진을 찍기도 합니다. 모두가 함께 즐기는 축제다운 풍경인데요. 자신의 꿈이 담긴 수원 화성이니 정조대왕의 성곽 나들이 또한 시민들과 함께입니다. 축제 기간 동안 매일 열린 공연이 바로 무예 24기인데요. 무예 24기는 조선시대 군사 무예 교범인 무예도보 통제에 수록된 24가지의 무예를 말합니다. 많은 외침을 겪었던 조선은 자주 국방을 이루기 위해 동양 3국, 그러니까 조선과 중국, 일본의 무예들 중 정수만을 집대성했고요. 그러니까 실전 무예를 할 수 있는데요. 이 무예 24기는 전통 무용과 무예를 가미한 특별한 무대였죠. 우리 아이들은 장군의 꿈을 되살리기도 했답니다. 또 하나 특별한 축제 프로그램이 바로 정조대왕 칠림 과거시험인데요. 오늘 거행하는 과거시험의 시제는 적선, 강전, 무한낙, 장춘, 화하, 유여향으로 하도록 하라. 왕이 칠림의 과거시험을 치르는 건 나라에 큰 경사가 있을 때였죠. 이 행사는 실제로 218년 전인 1795년 을묘년 화성에서 진행된 낭남헌 문과와 별시를 근거로 재현한 행사인데요. 그해 정조는 어머니 해경궁 홍씨의 회가변을 축하하기 위해 화성과 그 주변 읍에 사는 선비들만 과거시험을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날 과거시험에서는 실제 장원급제자도 탄생해 앵삼이 입혀지고 어사화도 하사됐는데요. 아버지 사도세자의 묘소를 현융원으로 이장하면서 수원의 성곽을 축조한 정조대왕. 수원 화성을 통해 개혁의 꿈을 이루고자 한 정조대왕의 뜻을 담은 화려한 축제 현장. 다음 주에 이어갈게요.